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양성 전북 군산대 교수가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상당수 국민들을 음모론 운운하며 폄훼하면서 한국에서 절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세력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 교수는 캐나다 선거에 중국이 불법 개입한 사실이 확인돼 캐나다가 발칵 뒤집어졌다는 과거 외신기사 내용을 공유하면서 한국에서 무조건 선관위 편드는 헛똑똑이들은 한국 우물 안에서만 잘난 체 하지 말고 캐나다에 가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캐나다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동양인들은 절대 그런 야비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설득해 보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부정선거나 선거 부정에 대한 이슈는 내 권리와 미래, 내 가족의 안전과 관련된 이슈라면서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고 혹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며 안전을 강조하는 이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은 매우 마땅치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전북 남원 출신의 호남 자유우파 지식인인 이양성 군산대 교수는 캐나다인들은 음모론자들인가라는 제목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는 뭘까? 한국인들이 이민 가고 싶어하는 캐나다. 캐나다 사람들도 음모론자들이냐 크크. 한국 사람들보다는 이성적일 거다. 이 교수는 이어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캐나다 말고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부정선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도 한국인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또라이 소리로 치부하고 무조건 음모론자로 몬다.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권 같은 경우는 무슨 이준석이나 안철수 혹은 언론계 같으면 정규재, 또 조갑재, 학계 이병태 이런 사람들이 있겠구만요. 한국에서 무조건 선관위 편드는 헛똑똑이들은 한국 우물 안에서만 잘난 체 하지 말고 캐나다에 가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캐나다 사람들을 상대로 음모론자라고 조롱하고, 동양인들은 절대 그런 야비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자신의 감정과 직관에 따라 설득해 보기 바란다. 이 교수는 선관위 편드는 한국의 소위 음모론 운운하는 사람들을 선관위 편드는 헛똑똑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한국인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황당할 때가 참 많다. 고학력자들도 마찬가지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그 근거가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니까 음모론이라는 식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역설적이게도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만큼 부정선거 공작이 쉽다면 그건 부정선거가 될 수 없다. 다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이어서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만큼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인 한국의 간첩이 어딨냐, 그 주장을 논박합니다. 하긴 한국인들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필기시험의 왕 안철수도 그와 같은 소리를 했다. 간첩은 쉽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 정체가 쉽게 판별되지 않아 간첩인 것이고, 그렇게 정체를 꽁꽁 감출 수 있는 간첩만 간첩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간첩인 것이다. 간첩이 잡히지 않으니 간첩이 없다는 식의 주장, 대한민국에서만 통하는 주장이다. 설령 간첩이 잡히지 않아도 경계심이 필요하다. 이양성 교수는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무조건 음모론으로 몰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지적합니다.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충분히 경계심이 필요하다. 무조건 음모론으로 몰면 안 된다는 뜻이다. 부정선거 여부를 떠나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2번 강조해도 모자라다.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수상한 정황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설명은 고사하고 무조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건 매우 부정적인 태도다. 이렇게 통렬히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짓, 그야말로 선관위 홍위병 짓을 해온 사람들을 조목조목 질타했습니다. 또 의학 박사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3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투표지 분류기.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는 엄밀히 말하면 전자선거는 아닙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종이를 사람이 아닌 기계가 분류해서 개수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사람이 검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처음 도입된 것이 2002년도 지방선거였고 그해 말 12월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이 기계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해창 후보를 2.3%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는데 이때도 부정선거 이슈가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투표지 분류기라는 이름의 이른바 전자개표기, 이게 도입된 게 바로 김대중 정권 말엽,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기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것이 바로 노무현이 이해창을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됐던 2002년도 대선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여러 가지 추가로 의혹들이 제기됐고 이 기계의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또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추가로 계속 나온 바가 있습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저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벌이는 운동에 동참했었는데 그것은 선거 불복과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첫째,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두었을 때 저는 운전 중에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 투표지 분류기를 개발한 회사 대표가 초대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확도가 얼마나 될까요? 오류는 없나요? 그 질문에 투표지 분류기를 생산한다는 회사의 대표가 한 대답은 크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정확도가 약 1 내지 2% 정도 됩니다. 많을 때는 4% 정도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믿기 힘든 수치입니다. 그냥 내 기억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있던 나도 사회자도 경악했습니다. 사회자는 그건 너무 많은 수치가 아닌가요? 라고 물었고 회사 대표는 계속 성능을 개선하고 있으니 오류 수치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회자는 선거 때까지 꼭 오류가 다 바로잡히길 기대합니다 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류가 많은 투표지 분류기의 성능이 개선되었다는 얘기를 그 이후에 들은 바가 없는데 대통령 선거는 그대로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0.00001%의 오차가 있어도 안 되는 선거와 관련된 기계인데 바로 그 전자개표기, 이른바 투표지 분류기는 그 당시 많을 때는 4%까지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누군가 장난을 친다면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소개했다시피 노무현이 이해창을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표차는 2.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손을 대면 그 당시에도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빳빳한 일명 형상기억종이로 대표되는 여러 조작의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당시 저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한 번에 접힌 투표용지 다발이었습니다. 빳빳한 용지 수십 장이 한꺼번에 접힌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빳빳한 용지를 모아 접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수상했던 이유는 그 수십 장 용지의 도장이 같은 모양이었고 사람인 도장의 방향이 동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주가 뒤로 갈수록 점점 옅어지다가 몇 장이 지나면 다시 진해지고 뒤로 가면서 또 옅어지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많은 분량을 투표용지에 연속으로 인주를 찍지 않으면 절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보이거나 양심불량이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여러분, 지금 노한규 박사가 지적한 이 내용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바로 지난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나타난 그 표들을 보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노한규 박사가 말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보이거나 혹은 양심불량이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여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보이기도 하고 양심불량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갑니다. 셋째, 투표지 분류계로 집계된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가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전송됩니다.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는 순간 완벽에 가까운 보안은 가능할 수 있어도 완벽한 보안은 불가능합니다. 보안이 허술하다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당시에도 이 부정선거 이슈는 법원까지 갔으나 역시나 근거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노한규 박사는 과거 이 사례를 소개한 뒤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음모론에 빠져 무지성으로 믿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통계학자처럼 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통해 확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개인적 경험과 나름 합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또는 선거 부정에 대한 이슈는 안전에 대한 이슈입니다. 내 권리에 대한 안전, 미래에 대한 안전, 곧 내 가족의 안전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판단이 다르니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고 혹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며 안전을 강조하는 이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매우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한규 박사가 마지막에 소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음모론 운운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남들보다 좀 더 배웠거나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거나 혹은 지들이 생각하기에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완곡하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지금 이 음모론 운운하는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더 지적이고 모든 면에서 더 깊이가 있고 모든 면에서 더 똑똑한 사람들이 속말로 수두룩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음모론 운운하고 하는 사람들 해봐야 기껏 해봐야 그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 사람들 뭐 그렇게 대단한 수준의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똑똑하다고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고 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는 태도, 그런 태도를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최근 대통령 탄핵 사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언론이 대단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한국의 기자들이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기자들을 아주 통렬히 질타하는 글이 올라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신창용이란 분입니다. 그동안 대단히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리한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분의 정확한 경력이 소개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대학은 서울대를 졸업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창용 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한국 기자들을 질타합니다. 안타깝다. 요사이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 일문일답을 할 때 보면 마이크를 드러내미는 기자들의 70~80%가 젊은 여기자 애들이다. 대부분 30대 초중반이다. 걔네들 중 어떤 애들은 거의 민주당 대변인 수준의 질문 아닌 논쟁을 하려고 한다. 거의 취조 수준이다. 게다가 질문의 수준도 한심하고 거의 감성을 건드리는 종류의 것들이다. 팩트가 갖는 드라이성은 전혀 없다. 지 멋대로 상상과 단정으로 가득 차 있다. 곽종건 정은이 법정에서 허구성이 완전히 드러났는데도 곽종건이 뱉어놓았던 그도 앞뒤 맞지가 않는 언사의 한 부분을 진실로 믿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곽근 변호사를 물고 늘어지는 광경을 보면 기가 막히지도 않다. 고검장까지 역임한 최고의 수사법률가를 향해 싸구려 뇌피셜로 무장한 젊은 여자애가 아무 말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며 한국의 언론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한숨이 나온다. 한국 언론계 기자들 연봉이 일부 메이저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형편없다. 메이저 언론사도 다른 산업 분야의 대기업에 비하여 떨어진다. 공중파 방송사 정도만 대기업 수준이다. KBS, MBC의 연봉은 국민 혈세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니 그 연봉이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에 기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조중동 중 조선이 그나마 약간 나은데 구독자가 끊어지고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하면 그 연봉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메이저 언론사도 이 모양인데 수많은 소형 언론사들의 연봉은 거의 참혹한 수준이다.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거의 착취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연봉도 많다. 인터넷 소형 매체들 기자들의 연봉은 중하위권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애들은 다른 산업 분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추위에 길바닥을 누비며 대통령을 공격하는 기자연하는 기자들, 특히 자극적이고 되바라진 질문 논쟁을 마구 쏟아내는 여기자들을 보며 쟤네들은 도대체 얼마나 받으며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참 아주 통렬하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한국 언론, 한국 기자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오랫동안 한국의 언론계에서 종사를 했고 우리가 젊은 시절 기자할 때만 해도 한국 언론사 그리고 한국 기자들의 사회적 수준 그리고 급여 수준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거의 톱 클래스의 그런 연봉을 젊은 시절에 받았습니다. 물론 봉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더 큰 문제는 어쩌다 한국 언론사와 한국 기자들이 요즘 국민들한테 조롱받고 조소받고 질타받는 그런 저런 처참한 단계로 떨어져 버렸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현재 한국 언론사의 고위급 간부들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들, 논평들을 쏟아내면서 진짜 부끄럽지들 않은지 그러고도 한국 언론사가 앞으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워낙 한국 언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언론사도 그렇고 한국 기자들도 상승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완전히 거듭나도 될까 말까 한데 최근 대통령 탄핵 사태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더욱더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신창용 선생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한 대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과 대한민국 기자들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건설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